안녕하세요. 귀로 여는 세상, 영심이의 책방 가족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의 작품은 문순태 작가의 타오르는 강, 함께 감상하시겠습니다. 타오르는 강, 문순태 제6부 의병. 우리 아버지도 그러시더만 강이 있은 게 사람이 있다고 말이오. 영산강이 있은 게 우리가 여기에 있듣기 말이야. 영산강이 여기에 없었으면 우리도 여기 없었겠지. 앞서 올라가던 유복이가 서거치를 돌아다보며 웃는 얼굴을 하고 말했다. 잠시 후 유복은 서거칠과 함께 장대불 십장이 둔영의 쥐소로 쓰고 있는 초막으로 들어섰다. 장 십장은 그때 초막에서 짝귀로부터 영산포 솜칠만을 만나고 온 이야기를 듣고 있었다. 대부리는 얼마 전에 손칠만에게 기계를 구입해달라고 박초 씨에게서 양만석의 몸값으로 받은 어음을 맡기고 온 일이 있었는데 기계를 인도하기로 약조한 날이 가까워지자 그 전에 짝귀를 보내 차질이 없는가를 알아보고 오게 한 것이었다. 짝귀의 손칠만이가 사후로 자정 구진나루에서 약조했던 기계를 인수하겠으니 차비를 하라 하더라고 장십장에게 전하였다. 짝귀의 보고를 받은 대부리는 사흘 후 구진나루에서 손칠만으로부터 기계를 인수받을 계획을 짜고 있었다. 그렇듯 대부리는 손칠만을 의심하지 않고 있었다. 그는 그의 손으로 건네주었던 어음이 다시 박초 씨의 손에 들어간 사실을 알 턱이 없었던 것이다. 유복이가 십장의 초막 안으로 들어서는 것을 본 대부리는 짝귀와 주고받던 이야기를 멈추고 다소 놀라는 얼굴로 서거칠과 김유복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유복이 아니냐? 무슨 일이냐? 대부리는 김유복의 얼굴에서 그가 찾아온 일을 어림해보면서 물었다. 유복은 초막 안에 있는 사람들을 둘러보고 나서 장십장님 댁에 일이 생겼구만요 하고 맥 빠진 목소리로 대답하였다. 우리 집에 일이 생기다니 뜬금없이 무슨 소리냐? 혹여 우리 모친께서? 대부리가 짐작하기에 집안에 일이 생겼다면 모친의 병세가 위중해진 것이 아닌가 싶었다. 그는 웅보 형님이 설마 헌병대에 붙잡혀 갔으리라고는 상상하지도 않았다. 십장님의 모친께서는 무탈하십니다요. 대부리는 유복의 말에 일단 안심을 하면서 그렇다면 무슨 일이냐? 하고 다그쳐 물었다. 우암이 큰아버지께서. 우리 형님께서? 예, 그렇구만요. 우리 형님께서 어찌 되었다느냐? 대부리는 몸이 달아 재우쳐 물었다. 우압이 큰아버님께서 영산포 헌병대에 붙잡혀 오셨습니다요. 무엇이라고 했냐? 그런게 우리 형님께서 영산포 헌병대에 붙잡혀 가셨다고? 무슨 일로 붙잡혀 가셨다는 거냐? 누가 그랬다냐? 대부리는 안색을 붉히며 한꺼번에 여러 가지 것을 물었다. 그러면서 그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앉았다 안절부절 못하였다. 붙잡혀 오신 지가 사흘째나 되는구먼요. 지가 보았구먼요. 그러고 우압이 큰아버님 부탁을 받고 시방 새끼네 집에 기별을 해주고 오는 길이구먼요. 그래, 뭐 땜시 붙잡고 가신 거요?
묻고 있는 대부리의 목소리가 심하게 떨고 있었다. 잘은 모르겠으나 장 십장님이 어디에 있는지 대라고 욱대기는 것 같더만요. 참 나주에서 양 아무개라고 하는 일진의 사람이 와서 잡아온 것 같습니다요. 그 무엇이냐 무라다 대장하고 그 양 아무개하고 주고받는 말을 기동량에서 들어본 게 어쩌고 하던구만이라오. 박태씨가 싸전에서 어음을 되돌려 받았다고 하던가 그러던디. 대부리는 유복이의 말에 얼핏 짝귀를 바라보았다. 유복이의 입에서 어음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이다. 유복이의 말대로라면 손칠만이가 대부리한테서 기계의 구입대금으로 받은 어음을 박초씨에게 돌려주었다는 것인데 그 말이 사실이라면 손칠만이가 딴 수작을 부리고 있음이 분명했다. 성님이 갔을 때는 수상한 기미가 안 보입디요? 대부리가 불안한 눈빛으로 짝귀를 보며 물었다. 기미라니 내가 보기에는 암시랑도 안 통만. 아니라오. 내 생각에는 암만 해도 못이 끌쩍지근하구만이라오. 손칠만이 그놈이 내가 건네준 어음을 박초씨한테 돌려줌시로 나한테서 받았다는 것을 죄 까발렸을지도 모르겠구만요. 그러자 이 사실을 박초씨가 그의 사위 양만석한테 말함시로 새끼네 우리 성님을 들먹인 것이 틀림없는 일이구만이라오. 대부리의 짐작은 적중했다. 그러나 그는 우선 헌병대에 붙들려간 형님이 걱정이었다. 야 우리 성님 어쩌시더냐? 몸이 많이 상하셨자? 장십장의 무릎에 유복이는 잠시 생각을 굴려보았다. 장십장님한테는 사실대로 말을 해주어야 할 것 같았다. 많이 상하셨구만이라오. 그래서 이렇게 뛰어왔으라오. 이대로 냅두면은 앞으로 사흘을 더 못 버티실 것 같구만이라오. 그러니까 우아미 큰아버님을 얼른 구해드려야 할 것이구만이라오. 대부리는 참담한 얼굴로 초막 안의 사람들을 둘러보았다. 유복이의 말대로라면 형님 신상이 위급 지경에 있는 것이 분명한 듯 싶었다. 어떻게 해서든지 형님을 구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었다. 허나 그렇다고 해서 창의병을 몰고 영산포 헌병대로 쳐들어가 유치장을 부수고 형님을 꺼내올 수는 없는 일이었다. 형님을 꺼내온다 해도 그 뒷일이 걱정인 것이었다. 형님까지도 창의병이 되게 하고 싶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새끼네 가족을 팽개칠 수가 없었던 것이다. 대부리는 영산포 헌병대 유치장에 갇힌 웅보 형님을 구출해낼 방도를 요모조모로 굴려보았다. 제일 간단한 것은 한밤중에 창의병을 몰고 쳐들어가서 유치장을 부수는 일인 것이다. 그렇지만 그렇게 하는 것은 웅보 형님을 구출하는 것이 아니라 더 곤궁에 빠뜨리는 결과가 되고 말 것이 뻔한 일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는 터였다. 시방 헌병대 양만석이라는 일진의 청년이 있디야? 골통이 뻐개지도록 생각을 하고 난 대부리가 유복을 향해 뚜벅 물었다. 야, 그 시건방지게 생긴 양 아무개라는 일진의 놈은 낮에는 우아미 큰아버님을 족대기고 밤에는 무라다 대장과 함끈의 술타령을 흡디다요. 그 같은 유복이의 말대로 시건방진 양만석의 모습이 대부리의 눈앞에 선하게 떠올랐다. 그리고 자기가 뿌린 핏줄로부터 욕된 곤욕을 당하고 있는 웅보 형님의 갈갈이 찢겨진 마음도 훤히 들여다 보이는 것 같았다.
여보기 너 이 길로 나주 노루목에 좀 갔다 와야 쓰겄다. 아니다. 여보기는 헌병대로 곧 돌아가 봐야 할 텐게로 거칠이 내가 댕겨오거라. 대부리는 웅보형을 살려낼 수 있는 방도를 생각해낸 것이었다. 노루목 양진사댁 마님 유씨 부인의 도움을 청할 생각이었다. 그는 평소에 유씨 부인의 웅보형에 대한 각별한 은혜를 베풀어 왔음을 기억해냈다. 가보년에 웅보형님이 새끼네 마을 사람들과 나주 관아에 붙들려 갔을 때도 만석이 어머니인 유씨 부인이 친정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방면시켜 주었다고 했던 것이다. 생각해보니 그것은 유씨 부인이 웅보 형님의 씨를 빌려 양만석이를 얻게 되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이번에도 양만석이가 웅보 형님을 붙잡아다가 족대기고 있다는 사실을 유씨 부인이 알게가 된다면 그대로 놔두지 않을 것이 분명했다. 나주 노루목에는 뭐 땜시 가라고 그러시오? 서거칠이가 장십장을 보며 물었다. 지금부터 내 말을 잘 듣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해야 쓴다잉. 대부리는 서거칠에게 다짐을 하고 나서 그가 나주 노루목의 양진사댁 유씨 부인을 만나서 어찌 해야 할 것인가를 저저히 일러주었다. 서거칠은 대부리의 말을 들으면서 연신 고개를 끄덕거렸다. 자, 그러면 냉큼 떠나거라. 대부리는 서거칠을 재촉하였다. 서거칠은 그 길로 유복이와 함께 서둘러 산을 내려갈 차비를 하였다. 참 그러고 유복이는 앞으로 이틀이 더 지나도록 우리 성님이 풀려나지 못하시면은 지체하지 말고 나한테로 오거라. 자, 그러면 어서들 떠나거라. 대부리의 말이 떨어지자 서거칠과 김유복이는 나란히 초막을 나섰다. 대부리도 초막을 나와 두 아이들이 쌍고라니처럼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산을 내려가는 모습을 한참 동안이나 바라보고 서 있었다. 그는 제발 웅보 형님이 무사하기를 빌었다. 그는 영산강 쪽을 내려다보면서 자신도 모르게 할아버지를 마음속으로 간절하게 부르면서 도움을 청하였다. 서거칠과 유복이의 모습이 산자락 아래로 휘어 돌아서서야 대부리는 다시 초막 안으로 돌아와 짝귀와 함께 얼굴을 맞대고 손칠만에 대한 일을 논의하였다. 서거칠이가 나주 노루목 양진사댁 대문 앞에 당도한 것은 밤이 깊어서였다. 유복이와 함께 계산을 내려와서 유복이의 배웅을 받으며 강을 건너 나주까지는 한달음에 뛰어갈 수가 있었는데 노루목에 이르는 동안 시간이 많이 지체되었고 다시 노루목에서 이 집 저 집 기웃거리며 양진사 댁을 찾아보니 의리아가 지나버린 것이었다. 양진사 댁 대문 앞에 당도한 서거칠은 대문을 두드려서 잠든 청직이 박서방을 깨웠다. 서방님 일로 마님을 뵈러 왔으니 성큼 문을 열어주시오. 청직이 박서방이 대문을 따주자 서거칠은 장십장이 시킨 대로 다급한 목소리를 쥐어짜며 둘러댔다. 우리 서방님한테 무슨 일이 생겼느냐? 청직이 박서방이 어둠 속에서 서거칠의 행색을 저울질하며 물었다. 마님께 여쭙겠은께 어서 안채로 인도하시오. 시간을 지체할 일이 아니오. 청직이 박서방은 잠이 덜 깬 혼몽한 정신으로 서방님한테 무슨 일이 있다는 말에 서거칠을 안채로 인도하여 다급하게 유씨 부인을 깨웠다.
청지기 박서방이 서너 차례 마님을 불러대서야 유씨 부인이 끝예를 찾았고 이내 안방에 불이 켜졌다. 그러고도 유씨 부인이 방문을 연 것은 한참이 지나서였다. 무슨 일인데 이리도 소란인가? 잠에 취한 유씨 부인이 짜증스럽게 물었다. 서방님한테 무슨 일이 생긴 모양입니다요. 박서방이 지식거리며 말하자 유씨 부인이 자리옷바람으로 방문 밖 토마루로 뛰어나왔으며 그 사이에 건넌방에 잠들어 있던 양만석의 새색시도 모습을 나타냈다. 이 젊은이가 서방님 소식을 가져왔구먼요. 박서방이 서거치를 가리키며 말했다. 무슨 일이냐? 서방님께 무슨 일이 생겼느냐? 유씨 부인이 서거치를 향해 다급하게 물었다. 서거칠은 몸피가 야리야리한 자리옷바람의 유씨 부인을 어둠 속으로 쳐다보았다. 서방님께서는 시방 영산포 헌병대에 있구먼요. 헌병대에서 새끼내 사는 장웅부라는 사람을 붙잡아다가 초죽음을 맹글고 있으라우. 이대로 뒀다가는 서방님이 사람을 죽이게 생겼단께요. 서거칠은 장십장이 이른 대로 조심스럽게 말하였다. 만석이가 장서방을 잡아다가 초죽음을? 유씨 부인은 우선 아들 신상에 변고가 없음에 마음을 놓기는 하였으나 만석이가 장웅부를 잡아다 두고 매질을 하여 생사람을 죽이고 있다는 말에 적이 놀랐다. 글쎄 서방님이 무슨 일로 장서방을 잡아다가 잡돌이를 한다더냐? 거야 모르는 일입죠. 헌데 마님, 잡돌이 정도가 아니라 장서방이 곧 죽게 생겼다니까요. 이대로 두었다가는 영락없이 생목숨이 끊어지고 말 거로구먼요. 서거칠은 마치 자신이 장흥부의 참상을 보기라도 한 것처럼 다급하게 말하였다. 서거칠의 말을 들은 유씨 부인은 잠시 생각에 잠긴 얼굴로 서 있다가 한숨을 삼켰다. 서거칠은 유씨 부인의 한숨 소리를 들을 수가 있었다. 이 밤중에 나한테 와서 새끼네 장서방 일을 말하고 있는 너는 어디 사는 누구냐? 한참 후에 유씨 부인이 나지막한 소리로 물었다. 예, 소인놈은 헌병대에서 고스가이로 일하는 놈이구먼요. 서거칠은 미리 장십장이 일러준 대로 대답하였다. 고스가이라니. 유씨 부인은 고스가이라는 말의 뜻을 몰라 되물었다. 예, 심부름하는 아이라는 말이구먼요. 그렇다면 나를 찾아가서 이 사실을 말하라고 이른 사람이 장서방이냐? 예, 장서방이 소인놈에게 간청을 해서. 서거칠은 말끝을 흐리며 유씨 부인의 태도를 살폈다. 박서방은 날이 밝는 대로 강을 건너 영산포 헌병대로 가서 서방님을 모셔오도록 하게나. 장서방 이야기는 할 것 없고 그냥 애미 몸이 편찮다고 하게나. 유씨 부인은 청지기 박서방에게 그렇게 이루고 나서 서거칠에게도 밤중에 강을 건너 먼 길을 달려온 것에 대해 치하의 말을 해주면서 하룻밤을 쉬고 박서방과 함께 떠나라고 하였다. 양만석은 그의 집 청지기 박서방으로부터 모친이 위중하다는 기별을 받자마자 서둘러 영산강을 건너 노루묵으로 향했다. 편모스라의 외아들이란 거의 효자이게 마련이지만 양만석의 효심은 근동에 소문이 날 만큼 지극한지라 박서방의 전가를 받자마자
조반도 먹지 않고 서둘러 강을 건넌 것이다. 그러나 그가 허위 단심 집에 당도해 보니 병세가 위중하다는 그의 어머니는 마당에서 끝예와 함께 토란을 다듬고 있었다. 양만석은 어머니가 마당에 나와 있는 것을 보고 마음을 놓이기는 하였으나 걱정스러운 마음에 조반도 거르고 정신없이 뛰어왔던 일을 생각하니 트릿한 마음이 우럭우럭 뻗질러 올라 무섭게 박서방을 노려보았다. 박서방은 뭐 땜신 나를 이렇게 골탕 먹인 겐가? 양만석은 애먼 박서방한테 화풀이를 하였다. 애미가 시켰느니라. 냉큼 방으로 들어가자. 유씨 부인은 마당으로 들어선 아들을 보자 버르르 성깔 돋은 눈빛을 툭툭 쏘아대며 말했다. 양만석은 여드럽는 얼굴로 박서가방을 돌아보며 어깨쪽지를 내리고 그의 어머니를 따라 안방으로 들어갔다. 너 그간에 영산포에 가서 무슨 못된 짓을 한 게냐? 먼저 안방에 들어가서 좌정한 유씨 부인은 아들이 문턱을 넘어서기도 전에 서슬이 퍼런 눈빛으로 만석을 쏘아보며 다그치듯 물었다. 양만석은 어머니의 심기가 심상치 않음을 눈치채고 섣불리 입을 열지 못하고 여신여신 망설였다. 내 놈이 새끼네 장서방을 헌병대에 붙잡아다가 초주검을 맹글었다면서. 유씨 부인이 쥐어박을 듯한 목소리로 다그쳤다. 그제서야 양만석은 그의 어머니가 칭병을 빌미로 청직이 박서방을 시켜 그를 불러온 연유를 가늠할 수가 있었다. 혼인 초야에 나를 붙잡아가서 몸값을 받아낸 놈이 알고 보니까 바로 그 장서방의 동생 놈이었습니다요. 그것을 숨긴 장웅보라는 놈이 얼마나 괘씸합니까요. 그런 놈은 홍군형을 내줘야 하는구만요. 그러고 웅보놈의 동생 놈도 기어코 잡아내고야 말 거구만요. 양만석은 어머니를 보며 큰 소리로 말했다. 내가 태매산에 붙들려 갔을 때 장서방이 거기까정 간 것은 너를 살리려는 마음이었다는 것을 왜 모르느냐? 어머님은 아무것도 모르고 계셔요. 웅보놈은 제 동생 놈을 만나러 온 것이었어요. 양만석은 답답한 얼굴로 그의 어머니를 보았다. 유씨 부인은 잠시 아들을 바라보고만 있었다. 웬만한 말로는 쇠고집의 아들 생각을 꺾을 수 없다는 것을 유씨 부인은 잠시 생각을 쥐어짰다. 권련은 어떤 일이 있어도 웅부가 만석의 손에 죽게 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결심한 터이라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아들의 마음을 돌려놓아야만 하였다. 그렇다고 만석이가 웅부의 핏줄이라는 것을 눈치채게 해서도 안 될 일이었던 것이다. 장서방은 내 생명의 은인이다. 그러니 너는 그 사람을 해쳐서는 안 된다. 한동안 말없이 아들의 얼굴을 짜짜시 되작거려가며 살펴보고 있던 유씨 부인이 은근한 목소리로 말했다. 생명의 은인이라니 그 사람이 어찌 내 생명의 은인이라는 것입니까요? 양만석은 어머니의 말을 믿지 못하겠다는 눈빛으로 따지듯 물었다. 유씨 부인은 아들의 물음에 곧 대답을 못해주고 잠시 여싯여싯 망설였다. 어떤 연유로 하여 장서방이 만석이한테 생명의 은인이 된다고 하는 데까지는 미처 생각이 추슬러지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장서방이 내 생명의 은인이 된다니 무슨 말씀이셔요?
유씨 부인이 대답을 못하고 미적거리자 양만석이 재우쳐 물었다. 그래, 내가 떡애기 떡의 일이다. 너를 데리고 강 건너 진포리 진회가 댁에 댕겨오다가 쪽배가 뒤집히고 말았느니라. 그때 너를 업고 따라갔던 장서방의 죽은 누이도 둥금이가 너를 업은 채로 영상강에 빠지고 말았단다. 둥금이뿐만이 아니라 애미도 물에 빠지고 말았었제. 그때 장서방 그 사람이 너와 이 애미를 건져서 목숨을 구해주었단다. 유씨 부인은 우선 다급한 김에 이야기를 꾸며대고 말았다. 그러고 나서 지그시 눈을 감아버렸다.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은 양만석은 오랫동안 말이 없이 무교원히 앉아 있었다. 어머니의 말대로라면 장웅보는 그에게 틀림없는 생명의 은인이 아닌가. 그에게뿐만 아니라 그의 어머니에게도 생명의 은인이 분명한 것이었다. 애미 말 알겠자. 그러니 냉큼 영산포로 가서 장서방을 풀어주거라. 유씨 부인은 목소리를 가다듬어 아들에게 진심으로 당부하였다. 허나 장서방의 동생놈은 기필코 내 손으로 잡아서 분풀이를 하고야 말겠구만요. 애미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인과 응부를 생각하고 무슨 일이고 허라는 것뿐이다. 고운 일을 하면 고운 밥을 먹는다고 안 헛디야. 죄는 지은 대로 가고 덕은 닦은 대로 가는 법이다. 시상이 어수선할수록에다가 척짓고 살면 안 된다. 유씨 부인은 아들이 영산포 헌병대에 붙잡혀 있는 장서방을 풀어줄 기미를 보이자 좋은 말로 타일렀다. 권련은 아들이 일본 사람과 가까이 사귀는 것이 마뜩잖게 생각되어 여러 차례 타일러 보았으나 일진회를 그만둘 것 같지가 않은지라 늘 걱정인 것이었다. 유씨 부인은 만석이가 그리 된 것은 서울에 올라가서 신학문을 공부한 탓이라고 생각되어 친정 오라비의 말만 믿고 아들을 서울로 보냈던 것이 후회 막급이었으나 이제는 엎질러진 물이나 진배 없는 일인 것이다. 만석은 무기언이 어머니의 말만 듣고 있었다. 어쩔래? 이 길로 영산포에 가서 애미 말대로 장서방을 풀어 죽었느냐? 어쨌거나 장서방은 우리 모자의 은인이 아니냐. 사람이 은혜를 모르면 짐승이나 조금도 다를 바가 없느니라. 어머님 말씀대로 따르겠으니 걱정 마셔요. 요기 좀 하고 서둘러 영산포로 가겠구만요. 그려 되었다. 하면 밥상 들여올 테니 요기부터 먹으라. 유씨 부인은 그렇게 말하고 정죽간으로 나가 손수 밥상을 차려 들고 왔다. 권련은 아들이 밥을 먹는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만석이도 시장했던 참이라 바쁘게 숟갈질만 하였다. 그날 저녁나절 해가 설핏하게 계산 꼭대기에 걸려 붉은 몸짓으로 버둥거릴 무렵에 웅보가 풀려났다. 헌병대에 붙잡혀온 지 나흘 만에 풀려난 것이다. 그는 가까스로 몸을 가누고 헌병대를 나와 새끼내로 걷다 말고 영산강 둑길로 접어드는 느티나무 모퉁이의 땅바닥에 짓불처럼 허물어지고 말았다. 그는 땅바닥에 앉아서 뉘엿뉘엿 석훈이 사유어가는 계산을 바라보았다. 치자 빛깔에서 갈대잎의 색깔로 사유어가는 해넘이 무렵의 하늘에 유씨 부인의 모습이
떠올랐다. 웅보가 이렇듯 애틋한 마음으로 유씨 부인의 모습을 떠올린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이전에는 울컥 유씨 부인이 저절로 떠오르려고 하면 고개를 흔들어대면서 그 모습을 물강스럽게 머릿속에서 지워버리곤 하였던 것인데, 이날만은 웅보 자신도 모르게 오랫동안 그 모습의 넋을 잃고 있었다. 그는 조금 전 양만석이가 유치장 안으로 들어와 그를 풀어주면서 묻던 말을 다시 한번 더 되작거려 보았다. 양서방은 그에게 다짜고짜로 장서방이 나를 살려주었다는 곳이 어딘가? 하고 밑도 끝도 없는 말을 묻던 것이었다. 웅보는 너지러진 몰골로 양만석을 바라볼 뿐 양만석이 무엇을 묻고 있는 것인지 알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가 대답을 못하고 있자 양만석은 웅보를 후벼보면서 자네가 내 생명을 건져주었다는데 그때가 언제였는지 기억하고 있는가? 하고 다시 물었다. 웅보는 대답 대신에 고개를 천천히 흔들었을 뿐이었다. 그러자 양만석이 장서방이 물에 빠진 나를 건져주었다면서 하고 다그쳤다. 웅보는 다시 고개를 가로저었다. 순간 양만석의 얼굴이 여러 가지로 변했다. 웅보는 훈몽해진 정신 속에서도 양만석의 얼굴색이 변하는 모습을 놓치지 않고 유심히 살필 수가 있었다. 서방님, 소인놈은 서방님을 구해준 일이 없구먼요. 그러고 소인놈은 서방님이 언제 어디서 물에 빠지셨는지도 모르고 있구먼요. 웅보는 양만석이가 어떤 유언으로 자기에게 그 같은 일을 묻고 있는지 알 턱이 없는지라 사실대로 대답할 수밖에 없었다. 양만석은 웅보의 말에 한동안 당혹한 표정을 지어 보였다. 그는 어머니가 자신에게 거짓말을 하였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었다. 그러나 그는 속마음으로 어머니가 그에게 거짓말을 해가면서 장서방을 구하려고 하는 데에는 그만한 연유가 있으리라 헤아렸기 때문에 어머니에 대해서 털끝만큼도 서운한 마음을 품지 않았다. 장서방 자네는 우리 어머님 때문에 목숨을 건진 거네. 자네가 우리 모자에게 생명의 은인이 아니라 우리 모친이 자네한테 생명의 은인일세. 양만석은 그렇게 말하고 나서 웅보를 풀어주었던 것이다. 웅보는 무릎을 짚고 퍼둥거리며 일어섰다. 서편 하늘에 치쟇빛깔로 퍼졌던 석훈이 사라지고 검실검실 어둠이 강을 덮어오고 있었다. 그는 한동안 엉거주춤한 자세로 몸을 가누고 서서 어둠에 감추어져 가고 있는 영산강을 내려다보았다. 강물 흐르는 소리가 넘칠넘칠 바람에 실려왔다. 그는 강심 바닥에 모래알 구르는 소리까지도 들을 수가 있을 것 같았다. 웅보는 영산강이 어둠에 덮인 후에야 비척거리며 물뚝을 타고 걷기 시작했다. 여남은 걸음을 떼어 옮기는데 담배 한 대 참이나 걸렸다. 두더지의 발톱에 찢긴 지렁이가 꿈틀거리듯 굼지럭거리는 걸음걸이로 한참을 걷고 있는데 유복이가 뛰어와 그를 부축해 주었다. 그는 저녁을 먹는 시간을 틈타서 빠져나오느라 늦었다고 말하면서 미안해하였다.
우아미 큰아버님을 빼내주신 분은 장십장님이시랍니다요. 웅부를 부축하고 한참 걷다가 유복이가 뚜벅 입을 열었다. 그게 무슨 소린가? 웅부는 걸음을 멈추고 어둠 속으로 유복이를 보며 물었다. 장십장님께서 십장님의 수종사원 서거칠이를 나주 양진사 댁에 보내셨구먼요. 그러면서 유복이는 그가 계산에 있는 장십장을 찾아가서 장십장에게 웅보가 양만석에 의해 헌병대에 붙잡혀온 사실을 전한 것과 장십장이 이 말을 듣고 서거치를 노루목에 보내 유씨 부인을 만나 웅보를 도와달라고 청을 넣었던 일들을 모두 말하였다. 그제야 웅보는 양만석이가 그를 풀어주면서 했던 말을 다시 한번 떠올리면서 유씨 부인에 대한 고마운 마음을 바람에 띄어보냈다. 그는 갑자기 목이 말라 견딜 수가 없었다. 영산강으로 뛰어내려가 강물을 들이마시고 싶었다. 그는 너무 목이 말라 주저앉고 말았다. 두 손으로 땅을 짚고 앉아서 어둠 속의 영산강을 굽어보았다. 지척을 분간할 수 없는 칠흑 같은 어둠 속이었지만 영산강이 넘칠거리며 흐르는 물구비가 그의 눈앞에 확연한 모습으로 비춰왔다. 그 넉넉하게 흐르는 영산강의 강물을 조갈증에 말라붙은 아픈 가슴으로 퍼올려 온몸을 흥건하게 적시었다. 그러고 나서야 다시 걸을 수 있는 힘이 생겼다. 자, 날 좀 붙잡아 주소. 내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구먼. 웅보는 그렇게 말하고 유복이의 부축을 받으며 다시 일어나 걷기 시작했다. 유복이는 알갱이는 옹근히 바수어버린 콩깍지 똥처럼 헛솔해진 웅보의 몸을 바트기 감아안고 어둠을 털며 새끼네로 향했다. 이날 밤 대부리는 계산 둔영에서 웅보형이 풀려나왔다는 소식을 유복을 통해서 들었다. 그는 당장에 그 길로 새끼내에 내려가서 형님을 만나고 싶었으나 웅보 형님을 풀어준 대신에 대부리 자신을 붙잡기 위해 영산포 헌병들이 그의 집 주위를 감시하고 있다는 유복이의 말에 다시 주저앉고 말았다. 대부리는 웅보 형님이 곤욕을 당하게 된 것이 따지고 보면 손칠만이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어 부두둑 이를 갈아붙였다. 장대불은 손칠만으로부터 기계를 인수받기로 약조한 날의 새벽이 되기 전에 전열을 가다듬고 함정에 빠져들지 않으려는 계획을 세웠다. 장대불의 부대는 어슴어슴 날이 어두워지자 계산의 둔영으로부터 진포리 나루터로 내려가 쪽배로 여러 차례 왕래하여 강을 건넜다. 손칠만이가 기계를 가지고 나오겠다는 장소는 구진 나루터 아래쪽에 있는 삼굿이었다. 장대불이 이끄는 창의병들은 구진포 난촌의 주막 앞을 지나 영포나루에 내려오는 길목인 창량리의 야트막한 산모퉁이로 향했다. 성님은 잠시 집에 들어가 계시시오. 구진포나루 주막 앞으로 지나면서 대부리가 방석호에게 넌지시 말했다. 장의병이 되어서 처음으로 임전을 하게 된 마당에 옆에 내 엉덩판이나 토닥거리고 있으란 말인감. 뭐 싸움이 끝나면은 우리 부대 전 대원들에게 탁배기 한 잔씩 돌린 텐게 승전을 생각이나 하시오. 방석호는 불빛이 깜빡거리는 주막을 건너다 보았다. 대부리는 짝귀에게 부대를 주의하라 이르고
그는 서거칠 등 3명의 창의병과 함께 나루터 아래쪽 삼구스로 내려갔다. 필시 손칠만이가 나타나기 전에 헌병놈들이 강을 건너와서 구진나루 쪽의 길목을 지키게 될 것이오. 성님은 장락마을 모퉁이에 미리 진을 치고 있다가 헌병들이 나타나거든 일격에 덮치시오. 나는 혹시 칠만이가 약조를 지킬지도 모르니 삼굿에 가 있겠소. 만약에 손칠만이가 기계를 가지고 이쪽으로 오게 되면 그대로 보내주시오. 대부리는 삼굿으로 내려가기 전에 차지인 짝귀에게 당부하였다. 그는 짝귀와 헤어져 갈대밭을 더듬어 삼의 껍질을 벗기기 위하여 삼을 찌는 장방형으로 된 구덩이가 있는 둔덕으로 올라갔다. 삼끝 주변에는 겨룹단들이 구덩이에서 파낸 자갈더미 위에 어슷하게 세워져 있었다. 자, 저 겨룹단을 바닥에 깔고 잠시 눈을 좀 붙이자. 찻닭이 울자면 아직 멀었다. 삼굿에 당도하자 대부리가 하늘의 별자리를 쳐다보며 서거칠에게 말했다. 대부리의 말이 떨어지자 서거칠과 다른 2명의 창의병들은 겨룹단을 편편하게 땅 위에 깔기 시작했다. 대부리는 땅바닥에 깔아놓은 겨룹 위에 벌렁 몸을 뉘었다. 조금만 몸을 움직여도 겨룹들이 빠득거리는 소리가 심하게 났다. 서거칠과 다른 창의병은 겨룹 위에 몸을 뉘자 이내 코를 골기 시작했다. 대부리는 잠을 청해보려고 하였으나 영산강물을 훑고 올라온 눅눅한 냉기를 실은 밤바람에 으슬으슬 몸이 떨려왔다. 그는 잠이 오지 않자 눈을 뜨고 똑바로 누워서 밤하늘에 뿌려진 별들을 쳐다보았다. 별들은 마치 하늘 품은 채 죽은 종들의 부릅뜬 눈처럼 섬뜩하게 느껴졌다. 그 부릅뜬 눈과 같은 별들 중에는 죽은 그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버지 그리고 할아버지의 할아버지 별도 반짝이는 눈으로 어둠의 세상을 내려다보며 원한 맺힌 목소리로 그를 꾸짖고 있는 듯 싶었다. 대부리는 하늘의 별들 속에서 우아미 어미의 모습도 찾아내려고 했다. 우아미만은 그의 곁에 덩그렇게 팽개쳐두고 바람보다 더 허전하게 그의 마음을 휘저어 놓은 채 어디론가 사라져버린 우아미 어미를 생각할 때마다 대부리는 울컥울컥 알 수 없는 서러움이 목구멍 가득히 뻗질러 올랐다. 그는 다시 별들 중에서 그가 제물포에서 등짐꾼 노릇을 할 때 사귀었던 친구들과 권대길래 식구들의 모습도 찾아냈다. 김귀돌, 천팔봉, 오태수 등 은신청의 친구들이며 쌀이째 주막의 권대길래 부부와 그들의 딸 순영은 그가 죽는 날까지 잊을 수가 없는 사람들이었다. 순영이는 하야시를 따라서 일본을 거쳐 미국으로 유학을 간다고 하였는데 지금쯤은 땅덩이의 끝 코쟁이들만 모여 산다는 미국에서 꼬부랑 말을 짓거리며 살고 있을 것이었다. 그리고 제물포 시절에 알게 된 기생 봉선이도 생각났다. 해토머리 무렵에 꼭 돌아오라면서 검정 두루마기와 옷 한 벌을 지어주었던 봉선이는 지금쯤 눈이 빠지게 그를 기다리다 지쳐서 두 눈이 물커졌을지도 모른다. 그 밖에도 그에게 쌀장사 미천을 대주겠다던 제물포 빡본네 미곡전의 한대두 영감도
잊을 수 없는 사람이다. 대부리는 제물포 시절에 알게 된 사람들의 모습을 반짝이는 하늘의 별들 중에서 찾아보다가 얼숭얼숭 잠이 들고 말았다. 그가 막 잠속으로 빨려들기 시작했을 때 하늘의 별들이 폭발하는 듯한 무서운 총소리를 듣고 벌떡 일어나 앉았다. 총소리가 큰 것으로 미루어 창의병들이 헌병대가 나타나자 집중 사격하는 화승총 소리가 분명했다. 화승총 소리가 한바탕 쿵쿵거리더니 이내 조용해졌다. 총소리는 다시 들려오지 않았다. 싸움이 끝났구먼요. 우리 편이 승전을 했습니다요. 서거칠이가 어둠뿐인 창량리 산모퉁이 쪽을 바라보며 말했다. 승전했을 거라니 그것을 어찌하느냐. 대부리가 서거칠에게 물었다. 총소리를 들으면 알지라오이. 원원이 화승총 소리가 더 많이 들리지 않던가요? 신식총 소리도 들리지 않았느냐? 승전을 점치는 것은 아직 빠르지 않겠느냐? 서거칠이의 대답에 대부리가 되물었다. 서거칠은 입을 다물어 버렸다. 장십장의 말 맞다나 승전을 미리 점치는 것이 좋지 않다는 것을 순간적으로 깨달았기 때문이었다. 총소리가 멎은 후 대부리는 초조한 마음으로 창량리 쪽을 바라보고만 있었다. 손칠만은 나타나지 않았다. 어디선가 새벽닭이 길게 회를 치는 소리가 들려왔다.